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기술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천상진이고요. 제가 지금 올해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삼성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받은 대로 금일 제가 진행할 내용은 그 오픈 시프트를 우리 회사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고민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다들 얘기하는 컨테이너나 클라우드를 실제로 이제 우리 서비스를 우리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개발 환경이나 혹은 프로덕션 환경으로 구축을 하거나 혹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잘 흡수되거나 잘 연동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쿠버네티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데브옵스 혹은 저는 뭐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데브스택옵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당장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에로비한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의를 받으려면 우리 매니저나 혹은 뭐 그 상급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잘 알아야지, 설득하고, 우리 현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환경에 맞춰서 개발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인프라 어드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업무 중에 하나는 우리 에로비가 우리 비즈니스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어떻게 잘 적용하고 그들이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더욱 일으킬 수 있게 만드냐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내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다음에 계몽하고 지도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각 회사의 IT 어드민 리더 혹은 뭐 이그젝티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항상 오픈시프트 얘기를 하면 나오는 장점, 그리고 오픈시프트 4가 좀 달라진 점에 대해, 그리고 오픈시프트를 컨테이너 플랫폼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목하고 어떻게 우리가 쓰고 있는 스토리지에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접속할 건지, 그리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 어떤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성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거고요. 오픈시프트는 쉽게 표현하자면 컨테이너 플랫폼이고요. 그 핵심으로는 하단에 있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레드 코어 OS라는 엔진, 그러니까 실제로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이제 제가 계속 우리 레드햇이 설명하고 있는 오픈시프트만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컨테이너, 카스가 아닌 컨테이너 엔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 모니터링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깅, 문제가 생기면 추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고, 서비스 메시 같은 내용, 그리고 컨테이너를 잘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 미들웨어 같은 것들, 컨테이너화 이미 되어 있는 미들웨어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개발자들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뒷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픈시프트의 아키텍처입니다. 왼쪽이 우리가 보통 담당자나 혹은 개발자가 접속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마스터 노드, 그 다음에 워커 노드, 또 워커 노드가 있고, 워커 노드, 기존의 오픈시프트의 가장 좋은 점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베어메탈 시스템뿐만 아니라 VM 환경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잘 적용이 가능하고, 가상화에 구성되어 있는 VM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고요. 그러므로 해서 오픈시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위에 있는 컨테이너 혹은 우리 개발자가 만든 에로비가 만든 코드들을 오픈시프트가 깔려 있는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있는 가상 머신, 그리고 AWS에 있는 EC2, 그리고 애저에 있는 VM,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에다가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코드를 내부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구동하실 수 있고, AWS에 급하면 올릴 수도 있고, 애저랑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애저에다가 오픈시프트를 설치하신 다음에 거기 위에 그냥 이미지만 업로딩 하시면 똑같은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PC에 깔려있는 개발자 킷에서도 만든 오픈시프트 위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프로덕션 환경, 개발자 환경, QA 환경 이렇게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것에 플러스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모니터링이나 그 다음에 차지백, 그 다음에 로깅,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서버 환경에서 잘 운영하실 수 있는 게 핵심인 거고요. 오픈시프트의 프로젝트와 오픈시프트에 서티되어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의 시큐리티 부문이나 애플리케이션 부문이나 그리고 사스 부문에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고 레드햇이 보증하는 컨테이너 이미지 역시 레드햇, 액세스 레드햇.com의 이코시스템에 가시면 뭐 제우스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웹이나 제우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나 아니면 뭐 몽고DB 이런 이미지들을 레드햇이 검증하고 레드햇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고객들이 담당자들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은 컨테이너가 대부분 이미지들이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그걸 땡겨서 개발자들이 운영해서 쓰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러한 이미지들을 레드햇과 계약이 되어 있는 오픈시프트를 쓰실 때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오픈시프트의 강점이고요. 오픈시프트는 더 이상 도커 엔진을 쓰지 않고 크라이오 엔진을 씁니다. 컨테이너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컨테이너를 이고 있는 고래 모양의 도커를 많이 쓰셨는데 최근의 추세는 아무래도 도커 데몬이 모든 걸 관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도커 컨테이너를 여전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는 CNCF 표준인 크라이오 엔진을 쓰고요. 크라이오 엔진의 장점은 파드맨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데몬을 이용해서 실제 구동은 도커처럼 데몬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커널 네임스페이스에 직접 혹은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 직접 포크하는 형태로 구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드맨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뭐 빌드하는 빌더라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제 구동하고 있는 컨테이너 엔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리눅스의 네임스페이스에 직접 런C로 구동되는, 포크돼서 구동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몬이 없는, 그래서 좀 더 데몬 데몬의 이슈가 생기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라이오 엔진을 쓰고요. 크라이오 엔진 같은 경우는 이미 쿠버네티스 IO에 가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엔진으로 쓰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도커랑 컨테이너 D랑 크라이오 엔진 이렇게 쓰고 있고 레드햇은 표준 이미지를 만들고 표준을 제공하는 CNCF가 검증하는 크라이오 엔진을 기본으로 컨테이너 엔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크라이오 엔진은 뭐 여러 가지 컨테이너 엔진이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좀 가볍고 라이트 웨이트한 경량화된 컨테이너 엔진이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와 가장 잘 연동되어 있는 컨테이너 엔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기존의 도커에서 구동되거나 혹은 다른 컨테이너 엔진에서 구동했던 이미지를 별다른 이슈 없이 빌드해서 도커 기존에 혹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도커 파일로 떨어뜨리신 파일이 원래 엔진이 있으시면 그걸 그대로 빌더를 통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레드햇은 표준이고 OCI 컴플라이언트 컨테이너 런타임인 크라이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얘기를 하면 저희 지금 조인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파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요. 파드 얘기를 잠깐 제가 아키텍처 설명할 때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를 우리가 보통 이제 컨테이너 엔진이나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컨테이너는 러닝 이미지, 러닝하고 있는 구동되고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그것의 원본이 되는 거는 고객이 혹은 개발자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는 보통 그러니까 콜드 상태, 그러니까 실제로 부팅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코드를 같이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컨테이너 엔진에 의해서 실제로 메모리에 포크돼서 구동되면 그때 런타임이 되면 그걸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여러 개의 구동될 때
이미지의 버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태깅되어 있는 버전을 내가 구동시키면 그게 러닝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 내가 그 이전 버전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이전 버전의 이미지를 다시 로딩하면 그 이전 버전을 롤백이 되는 거죠. 이게 컨테이너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컨테이너를 쉽게 내렸다가 올리는 것만으로 롤백이 되고, 내렸다가 새로운 걸 올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고객의 요구 조건이나 앱 환경을 지원하는 상황이 될 때 쉽게 버튼을 바꾼다거나 로직을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빨리 접근해주고 내부에 있는 고객의 요건을 그대로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롤백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로그 이미지를 여러 개 둠으로 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스타트 할 때 바로 버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해서 만드시면 여러 가지 조합으로 여러 버전과 여러 안정적인 데이터를 쉽게 연동할 수 있고 쉽게 롤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그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준은 사실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파드. 그러니까 파드라는 기준으로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 인을 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파드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단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웹서버를 하나만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파드로 만드시면 걔는 웹서버 파드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 엔진이랑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랑 컨테이너 서비스를 두 개 넣어서 하나의 파드로 구성하시면 웹과 DB가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배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드로 관리하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 파드가 결국 우리가 서비스를 확장하는 단위가 되고 스케일인, 스케일 아웃하는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리프리카는 그 파드를 과연 몇 개를 가져갈 것이냐. 내가 이 파드는 최소한 2개, 3개를 스케일 아웃 할 때 기본으로 몇 개 가져갈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플로이먼트는 그 파드를 버저닝 할 때 롤 아웃. 그러니까 버저닝에서 아까는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가지고 버저닝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서비스 레이어를 가지고 버저닝 하실 때는 디플로이먼트 혹은 오픈시프트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라는 DC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조정하실 수 있어요.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그 정책 조합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구성 서비스 형태를 바꾸실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리프리카랑 DC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드, 내가 운영되고 있는 특정 서버의 어떤 VM에 그 특정 VM에만 올리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드에 분산해서 파드를 배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노드에 그룹핑해서 그 노드에만 돌게 하고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드 셀렉션을 데몬셋이라는 걸로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컴피거 맵은 내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때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개발자 환경에 배포할 거냐, 아니면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거냐, 아니면 UAT 환경에 배포할 거냐를 컴피거 맵이라는 거를 컴피거 맵의 세팅 하나로 현재 그 컴피거 마이 컴피거를 true로 할지 false로 할지에 따라서 일반 환경이 될지 개발자 환경이 될지 UAT 환경이 될지 정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개발자가 내가 만든 코드를 가지고 개발자 환경의 라이브러리와 그다음 프로덕션 환경의 라이브러리를 동시에 테스트하거나 혹은 한 번에 쉽게 내부부터 서비스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게 컨테이너 플랫폼의 장점인데 그 장점의 가장 핵심은 컴피거 맵이 되는 거죠. 실제로 컴피거 맵은 우리가 좀 센시티브 할 수 있는 보안 정보나 아니면 특정 파라메터 값들을 지정해서 그것을 지정하면 내가 원하는 걸 숨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코드에는 제네럴한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실제로 구동할 때 필요한 중요한 유저 정보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컴피거 맵을 통해서 구동하는 시점에 이미지에 넣어서 구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 아웃의 가장 기본이 되는 로드 밸런스는 서비스라고 하는 그 백엔드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서비스는 그 오픈시프트는 크게 두 가지 로드 밸런스가 있는데 하나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있고요. 백엔드를 이제 서비스를 구성하시면 요 단에서 저 서비스를 누군가 요청했을 때 그 뒷단에 로드 밸런싱 되는 거는 저희가 로드 밸런스 통해서 여러 개의 파드로 분산하실 수 있고 혹은 로드가 줄어들면 다시 줄이실 수 있고 그리고 파드가
다시 다른 파드의 백엔드 서비스에 접속할 때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죠. 결국 파드 간의 통신은 파드들이 대표되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시고 그 서비스를 바라보게 함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 파드에서 백엔드 파드로 업무를 요청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조금 뒤에 다시 이제 그 다음은 외부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거는 내부의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컨테이너 플랫폼 내부에서 파드와 파드 간의 통신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만든 개발자가 만든 업무를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혹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그 주소를 찾아오게 하는 거는 라우터가 그걸 들어오는 걸 받는 거고요. 오픈시프트의 컨테이너 그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는 도메인 네임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P가 아니라 오픈시프트가 가지고 있는 DNS, 소규모 DNS를 우리가 업무를 서비스를 할 DNS의 차일드로 구성하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시프트 안에서 서비스를 생성하면 그 서비스가 생성된 게 기존의 프레어런트에 붙어 있는 DNS 밑으로 호스트 네임으로 붙어서 그 호스트를 위치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 위치를 알려준 거를 고객사의 앱 혹은 우리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목표지를 지정을 해 놓으면 그건 결국 라우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라우트로 들어오면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들어가서 프론트엔드 파드로 접속하고 프론트엔드 파드에서 백엔드의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API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백엔드 서비스를 통해서 파드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프론트엔드의 로드 밸런스가 있고 백엔드의 로드 밸런스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케일아웃,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고객이 요청을 더 많이 하고 리퀘스트를 더 많이 하면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은 로드 밸런스, L4 스위치가 백엔드 처음에 프론트엔드에서 받아와서 설정을 늘리고요. 이 파드가 계속 백엔드 서비스 쪽에 요청을 계속 많이 하면 백엔드 쪽에 있는 서비스의 로드 밸런스가 역시 파드를 다시 익스텐션, 스케일 아웃해서 성능을 넓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건 역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되고 부하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스케일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팅 파워를 절약하거나 혹은 만약에 EC2를 쓰고 있다고 하면 EC2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떨어뜨려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건 서비스 메시고요. 그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드 안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사이드카 프록시라고 있는데 그 사이드카 프록시를 심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드카 프록시를 심어서 개발자가 그걸 일부러 컨테이너를 부동시킬 때 서킷 브레이크 컨테이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오픈시프트 안에 내가 특정한 코드를 이용하거나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이 오픈시프트에 서비스 메시지를 쓰겠다고 디파인만 해두시면 혹은 도커 파일에다가 세팅만 해두시면 오픈시프트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메시지 컨트롤 플레인의 그 시스템 안에 로깅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특정한 로드가 많이 들어오거나 혹은 L4 단위의 호스트의 리퀘스트가 슬래시 뒷단의 L7 레이어의 리퀘스트가 달라지는 서비스가 들어오면 그걸 버전 1, 2, 3로 바꿔주거나 하는 거를 서킷 브레이커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개발자가 인프라스트럭처 내부의 로드 밸런싱이나 그 다음에 트래픽의 플로우를 개발자 코드를 통해서 운용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개발자의 서비스 레이어를 본인이 그 어떤 노드를 더 많이 쓰고 분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파드로 서비스를 절차시키거나 버저닝 정보를 다르게 줄 수 있는 방식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아키텍처, 결국 MSA에 좀 더 건접하게 가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북 리뷰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테이너 데모를 많이 할 때 쓰는 거 버저닝하고 레이팅하고 별표 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걸 서비스 메시로 구성한 거를 키알리아라고 하는 그 GUI 화면으로 오픈시프트가 제공을 하면 이런 화면으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트래픽이 흐르는 방향이나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안 가게 되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쉽게 인식해서 고치는 걸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MSA를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서킷 브레이커나 서비스 메쉬. 특히나 레드햇은 이스티오라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메쉬를 오픈시프트 4부터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픈시프트를 구성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런 다양한 MSA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쉽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자, 이제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어떻게 오픈시프트에 붙일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의 가장 핵심은 스케일 아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컨테이너 서비스들이 하나의 동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맥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하는 망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의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서브네팅 되어 있는 환경에서 구동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컨테이너들이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노드, 베어메탈 혹은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EC2, 어디에 존재할지 알 수 없는 어느 컴퓨팅 노드에 있을지 모르는 노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거죠. 같은 웹서버가 같은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해서 같은 IP 대역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환경은 오픈V 스위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컨테이너와 초록색 컨테이너가 각각의 다른 노드에 설치되어 있고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실제 물리 네트워크, 보통 뭐 VPC, AWS는 VPC, 우리 회사 내부에서는 우리 뭐 서브넷, 19168 대역, 뭐 아니면 10점대 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역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보라색 컨테이너가 내려와서 반대편에 있는 보라색 컨테이너까지 접속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같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노드, 수백 대의 노드들, 뭐 EC2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VM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 길을 다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언제 무슨 이유가 생겨서 내려갔다가 다른 노드에 다시 올라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해줘야만 되겠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OVS의 피어-투-피어 VPN 터널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오픈스택의 OVS 기능이긴 한데 실제로 여기 이제 인스턴스가 있고요. 인스턴스가 요 컴퓨터 노드에서 다른 컴퓨터 노드로 찾아갈 때는 그 브릿지를 통해서 내려오고 다시 OVS 터널 브릿지를 통해서 이 터널 브릿지 포트를 통해서 캡슐레이션 된 다음에 물리 네트워크로 내려오면 그 물리 네트워크에 있는 이 흐르는 네트워크를 다시 OVS 터널의 브릿지가 받아서 패치하고 다시 포트로 넘겨서 인터페이스까지. 그래서 V 인터페이스랑 V 이더넷이랑 두 대가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나 가상 머신들이 사용하는 OVS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일반 네트워크를 해당 노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L2 스위치를 만든 다음에 그 L2 스위치를 통해서 피어-투-피어 터널링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죠. 이 OVS는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별다른 SDN이 필요 없는 그냥 노드와 노드가 서로 통신하게 만드는 가상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들이 그러면 저희 스위치는 OVS를 지원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 리눅스 머신, VM에서 CPU와 메모리 일부를 사용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필요한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를 다른 노드에 있는 컨테이너 네트워크까지 연결해 주는 것을 에뮬레이션하고 오픈V 스위치는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OV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OVS의 이슈는 거의 없고요. 터널링에 대해서는 거의 컨선을 가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OVS는 OVS DB 서버라는 게 있고요. OVS V 스위치 데몬이 있고 실제로 각각의 OVS 에이전트들이 해당 노드에서 그 노드가 내가 갖고 있는 컨테이너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다른 노드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정보를 각각이 다 그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그 라우팅 테이블, 그러니까 실제로는 VPN 터널링 테이블이거든요. 그 테이블을 보고 내용을 필요한 목표 지점을 정해서 그 지점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오픈V 스위치의 데이터베이스와 에이전트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노드의 CPU와 메모리를 아주 적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스위칭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의 L3 라우터는 HA 프록시 라우트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고요. HA 플러그인은 실제로는 컨테이너까지 오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오픈시프트나 컨테이너 플랫폼 대부분 서비스는 풀 도메인, 풀
full qualified 도메인으로 되어 있고 그 도메인을 담당자가 내가 그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를 내가 만든 컨테이너 서비스에 연결하면 그게 다시 마스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노드에 그 정보가 넘어가고 마스터가 세팅한 내용들을 노드에 넘기고 그 노드 내용은 다시 HA 프록시 라우트 플러그인에 들어가고 그 플러그인은 분산되어 있는 라우터에 그 정보를 넣고 그 데이터가 리퀘스트가 고객이 이 링크를 어딘가에 애플리케이션이 통해서 요청을 하면 해당 리스트가 들어오고 그거를 바인딩 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의 서비스로 보내고 그 서비스에서 아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싱이 구성되고 그 밑에 있는 파드로 가고 파드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웹 서비스 혹은 뭐 다른 AP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 보시면 HA 프록시 라우트 플러그인을 오픈시프트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디폴트로 오픈시프트가 제공하는 소프트 디파인드 라우터와 소프트 디파인드 스위치들이 다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나는 전문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거나 혹은 우리 회사 백본에 이미 큰 데이터 센터에 쓰고 있는 SDN 컨트롤러의 오픈시프트를 직접 연동해서 사용할 수는 없냐라고 물으셨고 그런 거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업체들 누아지나 칼리코 그 다음에 뭐 주니퍼의 컨트레일, 시스코 ACI, 그다음 VMware NXST 같이 플러그인을 저희랑 이제 서티를 하고 저희 제품이랑 서티가 되어 있고 저희 그 실제 설치 가능한 거는 이제 그쪽 SDN 쪽에서 제공하고 그다음에 오픈시프트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는지를 다 저희가 매뉴얼로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나는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만 가지고 네트워크 SDN 별도 SDN 없이 기본으로 구성하실 수 있고요. 아니야, 우리는 데이터 센터에 이미 정말 잘 되어 있는 SDN 컨트롤러가 잘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을 백본까지 직접 다이렉트로 그 내부 네트워크까지 오픈시프트 각각의 노드까지 SDN의 영향력을 가지고 구성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지금 원래 가지고 계신 제품의 벤더의 엑스퍼트 가이드들이랑 같이 레딧 직원들이랑 같이 모여서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협의를 하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하여 있는 형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오픈시프트 4.5가 나왔는데 OVN 기존에는 오픈시프트 SDN CNI 플러그인 쿠버네티스 CNI가 디폴트였는데 OVN이라고 하는 레드햇이 제공하는 레드햇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드햇 쓰고 있는 RHV 그리고 오픈스택, 오픈시프트가 다 같이 쓰고 있는 그 클라우드 내부에 SDN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OVN이라고 하는데 그 OVN 쿠버네티스 CNI까지 서티가 돼서 4.5에서부터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오픈시프트 SDN 쿠버네티스 CNI를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다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업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스토리지입니다. 도커는 뭐 컨테이너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을 쓰고요. 오버레이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그 오픈 컨테이너가 스토리지, 그러니까 컨테이너 사실 하나의 인스턴스고 리눅스 서버입니다, 사실은. 근데 리눅스가 부트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엑셀이나 우리가 윈도우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띄우는 것처럼 버튼을 누르면 순식간에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리눅스에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눅스 컨테이너를 하나씩 띄우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걔도 다 리눅스 서버예요. 애플리케이션이 보기에는 그냥 리눅스 서버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는 루트 파일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DOM 밑에 뭐 인터페이스 파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링크도 있어야 되고, 커널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주던 게 사실은 가상화였고, 아예 디스크를 만들어서 CPU와 메모리, 버스, 키보드, 마우스, 화면, VGA 이런 걸 다 에뮬레이터에 만들어주는 게 VM이었고, 그거를 컨테이너는 부팅된 상태에서 마치 막 부팅한 것처럼 프로세서를 다 띄우고 부팅한 것처럼 보여주고 파일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시스템 보시면 이제 뭐 루트 커널이나 아니면 미드웨어 뭐 JDK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커널로 해서 여러 개로 청을 씌워서 마지막에 하나의 파일 시스템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기술이 오버레이 FS 기술이고 지금 현재 버전 2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컨테이너 엔진들은 오버레이 FS를 쓰고 실제로 이제 변경분이 생기는 거는 변경분은 별도의 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컨테이너스 밑에
컨테이너의 UUID로 되어 있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 변경문을 라이트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컨테이너들을 쉽게 부팅하고 쉽게 셧다운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로 치면 C 드라이브인 거죠. 윈도우즈 시스템 파일이거나 리눅스 루트 파일 시스템 같은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될 때 쓰는 로그나 트랜잭션을 일으킨 로그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쌓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PV, Persistent Volume이라고 해서 별도의,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다양한 노드에 우리가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많이 남아있는 노드에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만약에 고객이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에 글을 남겼는데 이게 컨테이너 죽으면서 없어지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트랜잭션을 일으키거나 로깅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남겨야 되는 경우는 PV를 꼭 붙이셔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persistent volume이라고 하고, 그거는 어드민이 크레임을 해놓으면 도커 파일 안에다가 실제로 볼륨을 어떤 걸 쓰겠다라고 지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는 컨테이너 하나가 쓰는 방식이 있고, 혹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볼륨을 공유해서 보는 방식이거든요. 그거는 스토리지 벤더가 제공하는 볼륨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컨테이너가 자기가 PV만 남기고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자기 하나만 갖고 오는 형태면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되지만, 여러 개의 웹 서버들이 하나의 쉐어된 공간에 로깅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세팅을 세부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매니 액세스가 생기잖아요. 그런 볼륨들은 스토리지가 주는 클레임을 할 때 그 클레임하는 속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PV는 이렇게 할당하는 거고, PV를 할당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찍어서 도커 파일을 만들 때, 컨테이너 파일 이미지를 만들 때 나는 이 파일을 쓸 거야, 이 스토리지를 쓸 거야 라고 찍어서 만드는 경우와, 아니면 어드민이 여러 가지 타입의 파일 클레임을 만들어 준 다음에 파일 타입, 스토리지 타입을 정해 준 다음에 실제로 컨테이너가 구동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매뉴얼하게 자동으로 땡겨와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식. 이 두 가지로 만드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그 퍼센트 볼륨은 누가 어떻게 지원하냐? 여기가 이제 레드햇을 쓰셔야 되는 제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쿠버네티스가 서티하는 것은 쿠버네티스가 그냥 테스티드인 거죠. 근데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서티는 레드햇은 테스트 해보고 잘 되고,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된다고 했으면 개런티를 해주고 어떤 환경이 되는지 레퍼런스 모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드햇은 NFS나 오픈스택의 신더 볼륨이나 아이스카시 볼륨이나 애저의 디스크나 EBS나 애저 파일이거나 5 채널이거나, 실제로 고객사의, 수원에 있는 고객사의 큰 고객사 같은 경우는 5 채널을, 기존에 우리가 센 스토리지를 쓰는 5 채널을 오픈시트에 백엔드로 쓰고 그거를 퍼센트 볼륨으로 할당해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셰프의 RBD나 셰프 FS나 글로프 FS나 이런 것들을 퍼센트 볼륨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볼륨을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가 그런 걸 지원하냐,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냐, 혹은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를 지원하냐고 저희한테 물으시면 저희가 그쪽 밴드와 협의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붙여야 되는지 레퍼런스 모델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픈시프트의 모듈 아키텍처고요. 오픈시프트 4는 컨트롤 플레인과 워커 플레인,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기존에랑 좀 다른 거는 맨 하단에 있는 지금 코어 O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컨트롤 플레인은 무조건 코어 OS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혹은 워크로드 플레인은 레드 리눅스를 쓰시거나 혹은 코어 OS를 쓸 수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레드캐슬이나 아니면 CQOS OS나 이런 시큐리티 툴을 컨트롤 플레인에는 설치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가장 정합성이 잘 맞는 안정적인 시큐한 어플라이언스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핸드폰의 OS를 업그레이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원타임 업그레이드, OTA 하잖아요. 한 번에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다운로드 받을까요? 그럼 다운로드 받고 쭉 해서 200메가, 300메가 받은 다음에 다 됐습니다. 리부팅 할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는 고객이 아주 손쉽게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버전을 업그레이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아니면 보안 이슈 같은 게 있을 때 컨트롤 플레인이 아주 단단하고 가벼운, 보안적으로 정합성이 아주 단단한 형태의 코어 OS로 만들어져 있게 하고요. 워커노드는 그런 어플라이언스, 라이트 웨이트한 어플라이언스 혹은
보안 툴 같은 거나 아니면 내가 추가적인 뭔가를 세팅하고 싶은 레일의 미니멈 스타일로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마스터 쪽에 두고, 그 다음에 워킹 노드에는 매니저먼트나 모니터링이나 뭐 얼람 같은 거, 마켓플레이스 같은 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는. 왜냐하면 한 대가 죽더라도 스플릿 브레인, 뭐 진짜 장애가 생기거나 스플릿 브레인 생겼을 때 그 쿼럼 디바이스를 가지고 쿼럼이 과반수 이상 되면 안정적이라 판단하고 데이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쿼럼까지 깨지면 시스템이 정지해서 그 운영되고 있던 그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는 쿠버네티스 API 혹은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API 둘 다 지원해서 외부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IL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우리의 포탈이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포탈에서 직접 쿠버네티스 혹은 오픈시프트 API를 통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워커노드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워커노드를 생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워커노드와 마스터가 통신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트래픽은 그 워커노드에 있는 인그레스 라우터, 아까 얘기했던 HA 프록시 라우터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로 들어오고, 서비스는 마스터 쪽에 컨트롤 플레인처럼 전혀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하단에 워커노드만 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는 워커노드 중에 저희가 이제 매니지먼트 보시면 일레스틱서치, 키바나, 그다음 마켓플레이스, 레지스트리, 라우터,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알람 매니저 이런 그 매니저먼트성의 컨트롤 플레인을 워커노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에는 실제로 최소한의 운영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워커노드 중에 일부를 인프라 워커노드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구성하는 거죠. 기존의 오픈시프트 3에서는 저거를 저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워크로드 쪽이 아니라 마스터의 컨트롤 플레인 쪽으로 좀 디파인 했었는데, 오픈시프트 4에서부터는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워커노드 쪽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성을 하실 때도 오픈시프트 4는 그 베스티안, 기존의 오픈시프트 3에서 베스티안이라고 했던 클러스터 인스톨러가 있고, 그 인스톨러를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구성하고, 부트스트랩이 마스노드를 컨트롤 플레인을 레드 코어 OS에 있는 만들고, 다시 마스노드가 워커노드를 만들고, 그 워커노드의 일부를 인프라 워커노드로 생성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이랑 보시면 이제 이거는 VMware에서 vCenter를 이용하는 건데, 기존에 보시면 엔스블 베스티안에서 마스 노드 세대와 인프라 노드 혹은 뭐 2웨이 혹은 3웨이로 구성을 하고 워크 노드를 최소한의 도커 엔진만 가지고 컨테이너 엔진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트스트랩을 만들고 부트스트랩이 마스 노드를 배포하고 마스 노드가 워커 노드를 배포한 다음에 그 워커 노드의 일부를 일부 혹은 데디케이트 혹은 뭐 그냥 워커 노드 중에 아무거나 필요한 곳에다가 매니저먼트성의 인프라 워커 노드를 설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IPI, 인스톨러 프로비전 인프라스트럭처와 유저 프로비전 인프라스트럭처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클릭으로 오픈시프트를 설치하는 게 I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세하게 세팅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VM에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하나하나 구축을 내가 편성하는 방식이 U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선택하는 방식은 왼쪽은 100% 코어 OS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내가 레드의 컴퓨터 노드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드 컴퓨터 써야 된다면 UPI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한 번에 그냥 설치하는 게 좋아. 나는 OTA로 되는 오픈시프트를 쓰고 싶어. 그러면 IPA를. 이거는 이제 인스톨러가 실제로 AWS 패스워드나 ID 패스워드를 넣으면 AWS에 로그인해서 AWS VM을 찍고 EC2를 찍은 다음에 거기에 부트스트랩, 마스노드, 워크노드 찍어서 오픈시프트를 쭉 설치하는 방식이라 설치가 쉽고, UPI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설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뭐 아마존, 애저, 구글, 오픈스택, 버추얼라이제이션 이렇게는 IPI를 지원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유저 프로비전 인프라스트럭처는 아마존 뭐 VM을 구성할 수 있는 환경에는 베어메탈까지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시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환경이 지원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오픈시프트 4가 기존의 대비로 보안적인 측면에서 강화된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도 그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는 우리 국내 고객들이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SE 리눅스를 무조건 이네이블 한 상태에서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접속해서 파일 하나 떨어뜨리는 것도 불가능한 컴플라이언스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Q 컴퓨팅이나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별로 격리가 제대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OVS도 네임스페이스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유저가 만든 테넌트 내의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도 어드민도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시프트 4 같은 경우에는 3와 비해서 더 강화됐다고 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컨트롤 플레인을 레드 리눅스 베이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코어 OS는 보안적으로 가장 조그만하게 가볍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는 형태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커널은 쉽게 본인들이 바꾸실 수는 없으신 거잖아요.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처럼 코어 OS가 거의 변경하기가 어려운 제품이고 그 기능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워커노드에 대해서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던 뭐 보안 툴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툴 같은 거를 호스트에 쓰고 싶다고 하시면 레드 리눅스로 되어 있는 유저 프로비전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로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쿠버네티스는 원래 이제 도커나 도커 스왑이거나 뭐 이제 뭐 피보타 PKS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 이런 툴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많이 썼었고요. 오픈시프트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쿠버네티스를 쭉 써왔던 제품이고요. 그 방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5년, 6년이 지나서 지금은 쿠버네티스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현재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맞고요. 그런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쿠버네티스만 가지고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다 쓸 수 있느냐?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재화가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쿠버네티스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만드는 엔지니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터프라이즈에서 평시 업무도 매일매일 아침에 보안 점검해야 되고 장비 이슈가 있는지 봐야 되고 뭐 보고서도 상신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인발브해서 리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을 뭐 디벨로퍼 하는 것도 해야 되는 내가 우리 IT 어드민들이 이걸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되게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보안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인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장 보안적인 측면이나 패치, 뭐 시큐리티 패치나 아니면 뭐 최근에 작년에 뭐 스펙트라나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그걸 내가 다 패치해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SE 리눅스나 뭐 인사이트나 오픈스캡이나 그다음에 이런 보안 취약점들을 다 제거되어 있는 레드 리눅스와 코어OS 기반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 엔진 위에 쿠버네티스가 붙어 있는 제품을 쓴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얼마나 많은 그 엔터프라이즈 레퍼런스 스토리지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의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레퍼런스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협업이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소프트 디파인드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내재화해서 바로 하시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픈소스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경험을 쌓고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는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오픈시프트가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내재화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오픈시프트 플랫폼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OKD로 일부 서비스 싱글 인스턴스 업무를 컨테이너 업무들을 돌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술이 쌓이고 내재화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코드를 뭐 어트리뷰트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쿠버네티스 온리의 다른 오픈소스 모니터링, 오픈소스 뭐 이런 것들을 쭉 붙여내는 작업을 길게 하시고 그게 이제 엔터프라이즈에서 더 발전되면 그걸 다시 오픈소스로 돌려주는 기업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어서 우리가 개발자들의 노트북의 보안, 개발자들의 코드 로스트, 뭐 웜에 걸려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뭐 데이터 로스 생기고 뭐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보안 이슈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클립스 체라고 하는 IDE 환경도 오픈시프트 안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아직 CI/CD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오픈시프트 GUI 안에 있는 그 젠킨스를 포함되어 있는 간단한 CI/CD 환경을 한번 구축해보고 이후에 뭐 지라나 컨퍼런스나 뱀부 뭐 이런 것들을 연동해가지고 하는 CI/CD를 더 키워가는 하는 단계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 뭐 관리는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미지들의 보안, 뭐, 키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뭐, 구매하셔서 시큐어한 이미지를 관리하시고, 메트릭은 프로메테우스를 이미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뭐 모니터링 하시는데, 텔레메트리로 다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깅은 EFK, 일레스서치와 프론트 D와 그 다음에 키바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레드햇이 지금 레드햇의 모든 미드웨어들은 다 레드햇의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인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저희가 이제 서비스 메시 같은 거를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지 호출해서 코드에 넣거나 아니면 도커 파일에다가 인풋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메시 컨트롤 플레인으로 해당 그 패스를 플로우를 바꾸실 수 있고 엔보이의 로드가 걸리는 거에 따라서 혹은 L7에 걸리는 뒷단에 걸려 있는 특정 문구로 이용해서 로드 밸런싱 하시는 걸 다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질문이 있으신데요. 보안상이 이전 버전과 어떤 운영 체제란 존재하지 않는데 보안상 함께 사용한다. 보안상 문제가 없는데 밀수하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OS는 항상, 왜냐면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레드햇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SE 리눅스가 깔려 있어서, 루트 권한이 뺏기는 문제가, 그다음 뭐, 프로그램이 SSH가 뭐 이슈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보안은 100% 안전하다는 뭐 하루에도 한 수십 초 내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걸 인식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서치를 해드리는 거가 있고, 그 보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나 그 데브섹옵스라고 발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컨테이너 그 몇 가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데브섹옵스라고 제 이름 치시고 데브섹옵스 치시면 유튜브나 문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구성일 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구성해야 되는 거는 그건 제가 예제로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들어와서 조회하는성 업무라고 하면 뒷단에 있는 백엔드 서비스를 들어가실 이유도 없고 단지 DB 데이터베이스에 리퀘스트만 던지고 돌아오는 서비스라면 서비스 하나를 프론트엔드 하나로만 구성하시면 프론트엔드만 구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L4를 앞단에 프론트엔드 웹에만 둘 건지 아니면 뒷단에 WAS API에도 둘 건지 혹은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뭐 SQL처럼 멀티 액티브가 되는 거라면 데이터베이스도 두겠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서비스의 스트래티지는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하나요. 우리 인프라에서 우리의 서비스 로직이 뭐가 중요하고 어떤 구성이 좋은지는 우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우리 개발자가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근데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사람은 IT 어드민,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민이거든요.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민이 이런 컨테이너가 멀티 티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오히려 LOB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민이 카스 컨테이너 플랫폼 엔진에 대한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아시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구성할 수 있고 멀티티어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LOB의 프로덕티비티가 단일 서비스로도 관계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개로 분리하면 퍼포먼스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멀티티어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멀티티어가 유리하면 내가 멀티티어를 구성을 해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단일 티어도 상관없다면 내가 단일 티어에 리소스를 많이 주고 그걸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오픈 시프트가 줄 수 있는 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IDE 환경. 왜냐하면 우리 개발자가 개발하는 환경은 뭐냐면 노트북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혹은 프로덕션 환경이 아닌 상황에 테스트 서버 몇 대만 들어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 소규모 프로젝트는 그렇게 되어 있고, 혹은 아웃소싱하는 업체가 니들이 서버 구해서 오면 좋겠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구성하셔서 테스트를 하는데 실상 우리가 이제 행아웃해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해보니 달라. 이런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시프트 플랫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개발자 환경과 테스트 환경과 UAT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과 DR 환경이 다 똑같은 오픈 시프트 구성되어 있는 쿠버네티스와 그 프로바이드 되어 있는 형태를 전부 다 가지고 가서 그걸 다 한 번에 대부에서 서비스까지 한 번에 라이프 사이클 쫙 가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롤백하고 이전 이미지를 롤백하고 DC에 지정되어 있는 버전 1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우리 전략기획팀이나 상품 설계팀이나 서비스 설계팀 혹은 LOB,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이런 컨셉이 가능하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내부에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와 대외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100%의 1등은 50%에서 80% 정도 시장을 점유하거든요.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50에서 20%, 20에서 50%의 파이를 가지고 나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비즈니스거나 내부의 역량 강화, 그리고 내부의 서비스 체계를 수준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어드민이 리스트릭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버넌스도 되게 중요하고 컴플라이언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개발자가 상품 기획자가 서비스 기획자가 우리 회사의 전략을 보고 있는 전략 기획자가 이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고의 전환이 확 생기는 이슈거든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게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빨리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프라스트럭처와 유사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컨테이너도 가고 오픈소스를 적용하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레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오픈소스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레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외부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내부에 있는 싱글 인스턴스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걸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 백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에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고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에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장표와 똑같은 그림의 다른 하나는 오픈시프트. 오픈시프트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저희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되게 힘든 게 뭐냐면 6개월마다 몇 달마다 계속 버전이 바뀌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데 이 기술을 익혀서 이걸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고 엔터프라이즈가 쓸 수 있게 테스트하고 자료를 만들고 배포를 하고 그다음 고객과 같이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다음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다시 오픈소스에 다시 기여하고 이것을 고객들이 같이 해야지만 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프로핏을 남기고 마지막에 뭐 100년 넘게 50년 넘게 회사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시장을 파이를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픈시프트는 로드맵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을 못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 거치가 쌓아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지금 4.5가 릴리즈 됐고요. 13일 날 7월 13일 릴리즈 됐고 4.5의 이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PI와 UPI 그리고 많은 기능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4.7에서도 계속 쿠버네티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제공하는 퓨처들을 가능한 한 가지고 와서 제품으로 녹여서 우리 고객들이 다 같이 윈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움이나 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근처에 계신 레드햇의 영업사원이거나 레드햇의 SA거나 혹은 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셔서 홈페이지에도 케이스를 열어도 상관없으시거든요. 그렇게 케이스를 열어서 저희한테 컨택을 해주시면 가능한 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엔터프라이즈에서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전달해 드리고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다 같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시간을 조금 넘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Q&A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8분 있네요. 네, 천상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선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서, 아이고, 질문이 아니었네요. 지금 우선 발표 중에 Q&A를 자연스럽게 녹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이 밖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kr-mktg-redhat.com kr 마케팅입니다. kr-mktg-redhat.com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마치겠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총 4회로 진행된 레드햇 서밋 2020 딥다이브 웨비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웨비나를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는 추후 발표자를 보실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오늘 내용에 관한 간단한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상진님 오늘 발표 감사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